여러 번 봤는데 전곡이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전곡. 의대생, 나머지는 다 의대생인 거죠. 예과 1학년 있어요? 예과 1학년 좀 높이 들어봐. 안 보여. 예과 1학년? 아, 예과 1학년 많이 왔네요. 예과 2학년. 본과 1학년. 본 2. 본 3. 본 4. 아, 아주 골고루 와 있네요. 제가 발언의 수위를 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조사를 좀 했습니다. 되게 신나게 왔어요. 학생들 만나는 거 너무 재미있고, 제가 더 힘을 얻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강의 요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너무 애써주셨는데, 또 부모님들께 가서 감사하다고 강의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마음에 들었다고 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꼭 인사드리고, 제가 앞에 배정환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배정환 교수님보다는 여러분과 비슷한 연배일 거라고 아직 믿고 있었는데 배정환 교수님의 말씀 듣고 보니 나는 역시 배정환 교수님 쪽이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었구나 하는 사람이 들면서 과를 선택할 때 뭐 킴과 논킴 이야기 정말 한 20년 만에 들어보는 것 같고 저도 과 선택하고 뭐 남자 동기들 군대 때문에 고생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저도 그때는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저도 뭐 상경투쟁 이런 거 막 했었어요. 병원이 그때 지역에만 있었고 서울 쪽으로 병원 보내준다고 입학할 때 다 서울 쪽 친구들 등록시켜 놓고 안 보내줘서 제가 그때 막 학생회에 재정관리국 뭐 이런 거 맡고 있었는데 그때 저도 서울 보내달라 막 이러면서 상경투쟁하고 학장실 막 점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수업 거부해서 막 겨울방학 없이 몰아서 듣고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도 참 많아요. 아까 배정환 교수님 말씀 중에 페루 기억납니까? 코이카에서 지원하는 나라 쓸 때 1, 2, 3지만까지 쓰는 것 같아요. 페루 쓰신 것 같고. 제가 국회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상임위원회 뭐 들어갈 건가 쓰는데 제가 복지위 이렇게 써서 냈습니다. 왜? 나는 그 일을 하러 들어온 사람이고 그런데 양당에서 누가 봐도 이주영이 복지위 들어갔다가는 계속 딴지 거는 소리만 할 것 같으니까 막 국방위, 농해수위 이런 데 보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막 그런 걱정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1, 2, 3지망을 다 보건복지위를 써서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원내대표를 꼬셔서 같이 의장실까지 찾아가서 나는 꼭 복지위를 해야겠다. 압력까지 넣었습니다. 뭐 작은 당에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 가서 해달라고 한다고 해주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그만큼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배정환 교수님의 이 궤적을 보여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큰 인사이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배정환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 뜬금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마 제 이야기는 여러 매체나 또 여러 강의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들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만 제가 짧게 제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정치나 행정을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다른 영역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저 여자는 어쩌다가 소아 응급하다가 정치까지 하게 됐을까? 너무 다른 영역이니까요. 저는 원래 정치나 뭐 사회적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보통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던가 최소한 봉사활동이라던가 뭐 정당의 뭐 자문 같은 걸 한다던가 그런 거 하게 되죠.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해보고 싶은 적도 없었고 하려는 계획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소시민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애들 키우고 애들 학교 보내놓고 필라테스나 다니고 뭐 집에서 누워서 넷플릭스 보다가 뭐 애들 들어오면 간식이나 차려주고 그런 삶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간 거예요. 혹자는 제가 굉장히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의 소아 응급에 투신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냥 제 애들 잘 키우고 싶어서 거기 간 거예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집에 있으려고. 그래야 평일 낮에 학교에서 하는 행사에 빠지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냥 그래서 간 겁니다. 오직 나의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였어요. 다만 소아응급실에 10년을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부조리함들과 생각보다 많은 불만들이 생기기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화가 났죠. 한 첫 5년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소아응급을 처음 갔을 때는 소아응급이라는 세부분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응급실이 생긴 것도 제가 레지던트 4년 차쯤 됐을 때 빅5에서 소아응급실을 따로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트레이닝을 서울아산병원에서 받았는데 제가 2년 차 때 이하를 전담으로 볼 때는 성인응급실 한쪽에 그냥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 차 말에 공사를 하고 4년 차가 됐을 때는 새로운 소아응급실이라는 곳이 구역으로 나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소아응급의 시작이었던 건데 그때도 분과는 없었습니다. 학회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도 안 계셨어요. 당연히 없죠. 왜? 소아과는 응급실 싫어하고 응급의학과는 소아 보기 싫고 아무도 안 하고 싶으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로 사회적인 필요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소아응급이라는 개념이 대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소아응급실을 갈 때쯤에 소아응급센터가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 차세대 응급실이라는 이름으로 소아 영역을 좀 분리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6년차, 7년차 정도 됐을 때 소아응급의학회가 제대로 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기로 소아응급의학 세부 전문의를 따게 돼요. 1기는 대부분 무시험입니다. 그럴 때를 잘 노리셔야 됩니다. 시험 치지 않고 학회 그때까지 들었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진료 실적 그런 것들을 해서 보통 1기 세부 전문의를 배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가 잘 될 줄 알았죠. 이제 세부 전문의도 생기고 그때 국가 지원도 들어오고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아응급의 몰락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만두기 한 2년 전부터 해서 전국에 있는 소아응급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제가 있던 곳은 천안 순천향대 병원이었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만 환자들이 왔어요. 기껏해야 충남, 충북, 경기 남부가 제일 멀 정도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강원도에서도 환자가 오고 경북에서도 환자가 오고 심지어 구로구 보건소에서 환자 의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너무 위험해지기 시작했고 중환들이 몰렸고 그 와중에 또 우리 병원으로 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상태가 나빠진 환자들이 더 많이 도착을 합니다. 법적인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죠. 법적인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건 민원은 한 10배, 20배 들어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현타가 오죠. 현타가 오는데 그래도 좀 버텨봤습니다. 왜냐하면 팀이 좋았어서예요. 제가 같이 있는 팀은 여자 7명 다 애엄마로 구성된 그런 팀이었어요. 우리끼리 스케줄 바꾸기도 좋고 학부모 총회가 있어서요 이런 게 너무나 정당한 스케줄 변경의 사유가 되는 그런 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도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아무리 그지 같아도 같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으면 그 일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그리고 간호사들도 좋았죠. 제가 한 끼 반 굶었다 싶으면 그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과자랑 젤리 막 넣어줍니다. 이거 좀 드시고 하세요. 제가 좀 자고 있으면 환자 컴플레인 생길 때까지 한 3명 정도는 그냥 깔아놓고 있다가 안 깨우고 한꺼번에 깨워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 애기 아플 때 제 근무 텀에 굳이 골라서 데리고 와서 물어봐 줍니다. 그런 것들이 다 고마운 거죠.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1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2년 정도? 그때부터는 이 행복이 더 이상 익스큐즈로서 기능하지 않는 시기가 옵니다. 정말로 전국의 소아응급이 씨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아응급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대두될 줄 알았는데
낙수과라는 개념이 태동합니다. 그래서 전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출근하는 길이었는데 모 언론사에서 낙수 효과를 통해 지역과 소아, 응급 등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역으로 내려가는 SRT 안에서 소아 응급 진료를 봐야 하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트리플 낙수 의사가 되었구나. 정부 공인 트리플 낙수 의사로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일반 진료 하려면 못했을까요? 피부 미용 비만 하려면 못했을까요? 심지어 일을 쉬는 것도 제 옵션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야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너 왜 거기 아직 있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물었습니다. 제 친구들, 부모님, 선배님들, 의사가 아닌 친구들 특히.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너 집도 서울이고 굳이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하고 있냐고. 그런데 그때 만약에 그런 말들에 휘둘려서 제가 제 길을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저에게 그 다음 문은 열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화가 나서 글을 썼어요. 글을 막 마음 먹고 쓴 것도 아니에요. 천안에서 잠실 오는 SRT 30분 딱 걸리거든요. 그때 있었던 일들을 화가 나서 막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한 2년 정도 썼을 겁니다. 매일 쓴 것도 아니고 열심히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썼어요. 처음에는 제 페이스북 친구가 뭐 한 100명, 200명 됐을까요? 그냥 진짜 친구들만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점점 모두가 공감할 만한, 제 친구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만한 사건들, 생각들이다 보니까 그 글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 중에 알려지는 글들이 생기기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일들이고 직접 겪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로 방송에서 연락이 오고 글이 기고되기 시작하고 또 정기기고 부탁을 받기 시작하고 일이 하나씩 생겼습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도 아니었어요. 내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사소한 그냥 살다가 이런 일도 있었어 하는 정도의 일들로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책을 내자는 제안을 받게 돼요. 책을 내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그 책 안 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쓴 글은 출판을 위해서나 상업을 위해서 쓴 글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책 쓰는 것 자체에 가치를 두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시작해서 쓰는 글은 가치가 있지만 내가 그냥 환자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쓴 글을 첫 책으로 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의 오은영이 되게 해주겠다. 뭐 이런 말로 큰 출판사들이 감언이설로 저를 꼬드깁니다. 포스트 운영이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글로 쓸 수는 없었어요. 내가 소아응급이라는 주제로 따로 차라리 쓰겠다. 그런데 이 글로는 아니다. 그런데 그때 1인 출판사에서 우연히 연락이 왔습니다. 큰 출판사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나를 상품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건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1인 출판사 대표님인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로 내가 뭐 하자는 게 아니라 소아과 망하고 있으니까 이거 좀 알려야 되지 않겠냐. 당신 글 손대지 않을 테니까 책으로 엮어서 내기만 하자. 이 이야기를 좀 더 크게 먼 곳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책이 나왔죠. 그러면서 제 이름이 소아응급분과에서 그리고 발달하는 의사들 사이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의정 갈등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작을 맞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저의 10년이 갑자기 찌질함이 아니라 거대한 서사가 되는 거예요. 막 지역에서 소아응급에 투신한 막 애 셋
막 여의사 막 무슨 투사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애 보고 학부모총회 가려고 응급실에 있었던 건데 무슨 이상하지만 인생은 그렇게도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잘한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응급실에 있었던 10년 중에 마지막 2년은 그야말로 절망의 구덩이였습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증명할 방법도 없고 아무리 잘해도 아무것도 티가 나지 않는데 단 한 번 잘못하면 나는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멋있게 생각해주지도 않아요. 그때 저는 두 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스스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제가 잘했던 것 중에 두 번째는 그것을 그 절망의 구덩이 바깥까지 들리게끔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획성 있게 한 건 아니었지만 끊임없이 했고 용감하게 했고 겁내지 않았고 오는 기회를 무조건 다 잡았습니다. 아마 필수의료라는 말 전 싫어하지만 발달과 의사들에게 그 시기에 제안은 많이 갔을 거예요. 글을 써달라, 방송에 나와달라, 이 이야기를 해달라. 하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뭐 굳이 내가 이야기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불필요하게 이름 알려주고 얼굴 알려주고 댓글로 욕먹느니 굳이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냥 조용히 그만두면 되지 왜 굳이 이런 일을 나서서 내가 해야 하나 생각하고 안 했으면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조경 장관 앞에서 박민수 차관 앞에서 화를 내면서 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밖에 들릴 때까지 소리치는 시간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했구나라는 거를 요즘 느낍니다. 물론 뭐 다 좋지는 않아요. 들어와 보니 제가 복지위 써서 내서 복지위에 결국 들어갔고 간사들 찾아가면서 잘 보이려고 정말 노력해서 법안 소위까지 들어갔지만 들어가서도 참 참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미안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 의사 동료분들께 그렇게 잘하라고 했는데 너 지금 들어가서 뭐 하고 있냐 싶은 생각 들지 않으실까. 저 스스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때도 많습니다. 근데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건 또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법안 하나를 내도 도장을 10개 찍어야 발의가 가능하거든요. 일단 3개까지는 찍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준석 천하람 거는 뭐 어떻게든 도장을 제가 훔쳐서라도 찍을 수 있는데 7개가 문제입니다. 도장 7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그들과 기조가 안 맞거든요. 당론에 배치됩니다. 두 번째, 뭐 고만고만한 법이면 본인 당에서 비슷한 법안이 있기 때문에 찍어줄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 자기 당에 아무도 아직 찍은 사람이 없으면 동의를 해도 1번으로 찍기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 그래서 저는 공약을 막 중진 의원들 일부러 찾아갑니다. 한 3선쯤 되는 큰 당 의원 도장을 먼저 찍어 놓으면 이걸로 다시 회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 찾아가고 보좌관분들 접촉하고 그래서 7개를 어찌어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방에 계시는 보좌관님이나 얘기하시는 게 큰 당에 있을 때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라는 거예요. 법안 도장을 찍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 그래서 어렵게 발의를 합니다. 그래서 응급의료법도 발의를 했고 뭐 모자보건법도 발의를 하고 일단 올리기는 했어요. 그럼 그 다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법안 소위라는 곳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되느냐 마느냐가 한 번 걸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체 회의에서 또 한 번 거릅니다. 거기까지 통과하면 또 법사위원회를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 다른 법이랑 배치되지는 않냐, 법사위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는 본회의장으로 올라가서 투표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낸 모든 법안은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거기서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거든요. 당연히 지금 의료개혁이라고 부르는 개혁의 한가운데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일부러 더 세게 낸 법도 있고, 심지어 법안 제목도 뭐 환자보호법 이렇게 붙이면 될 걸 굳이 형사면책 이렇게 지른 것도 사실 일부러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듣고 이거의 패러다임을 바꿔야지, 이걸 언제까지 좋은 말로 포장해서 이야기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내가 이걸 어떻게 좋은 말로 포장해도 통과시켜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정확한 말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디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심지어 법안소위나 전체회의에서 양당이 합의해버리면 저는 솔직히 힘이 없어요. 양당이 합의를 했다 이러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양쪽이 싸우고 있으면 제가 한쪽의 편을 들 수 있죠. 그러면 그쪽에서 되게 좋아하세요. 자기 편인 것처럼 잘해주세요. 그런데 양당이 합의한 건, 뭐 예를 들면 간호법이라던가 이번에 수급추계위원회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합의해서 이번 달에 통과시켜버리자 하고 나면 제가 아무리 근거를 가지고 아무리 구체적인 말로 설득을 해도 안 들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앉아서 마주 보면서 의원들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아예 안 들으시고 보지도 않으시고 그 시간이 그냥 메아리처럼 울리는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국회에 들어오기까지가 절망의 시간이었고, 그때 내가 구덩이 밖으로 들리게 소리쳐서 지금에 이른 것이 나의 잘한 일이라면, 지금 내가 잘해야 하는 일은 이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남겨지고 책임져야 하지만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는 절망이 또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 시간을 그렇다고 해서 애매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또 꺾거나 적당히 타협하거나 하면 저는 분명히 이 저의 인생의 다음 장에서 후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의사분들이 그런 걱정도 해주세요. 너 열심히 해주는 건 고마운데 이 정치인으로서 너무 그럼 좀 곤란하지 않냐,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정치적으로 볼륨을 좀 키웠다 낮췄다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지금 벌써 그런 이유로 내가 평생 20년 이상을 투신해온, 그래서 정말 잘 아는, 그래서 내가 인생의 각도까지 바꿔서 여기 왔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마저 내가 정치적인 이유로 못한다면 내가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어떤 이슈에 대해 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는 이것이 실제로 의사만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한 게 아니라 보건의료 직역 전체의 이로움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국민 건강의 이로움이라고 믿기 때문에 진심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말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이야기를 계속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은 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오늘 하소연을 좀 합시다. 힘듭니다. 속이 터집니다. 방금 배정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속 터짐의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생각보다 일부러 의사들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일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관료들이 너무 진심입니다. 마주 앉아서 이야기해보면 이 정책 방향성에 대한 옳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관료들은 그래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하고 진짜 옳은 결론일 때 장애물을 해치면서 올바르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은 됩니다만, 적어도 그들이 일부러 뭔가를 나쁘게 하는 건 아니다. 저는 오히려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방부와 일을 하면서 저 사람들의 순수성은 오히려 의심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제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교육부에 대한 좀 좋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배장환 교수님이 저를 페이스북에서 태그를 굳이 하셔서 희망은 이주영이 말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나는 희망을 말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정부를 너무 미워하지 말자는 기조로 얘기를 좀 하려고 정말 큰 마음 먹고 왔는데 어제 우리 부총리님이 발표를 하셨죠. 그 얘기를 듣고 화가 좀 났죠.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런 전제를 지금까지 아무 전제 없이 대화하자고 이야기했던 분들이 아주 희한한 전제를 두고 대화를 시도 혹은 협상을 시도하시는 걸 보고 이 친구들이 언어 영역을 못해서 의대 간 게 아닌데 이 정도로 다 알아듣는 친구들인데 너무 폄하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고 또 언론에서도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들의 일이라면 분명히 여기에 숨은 올가미가 뭔지 보셨을 분들이 마치 정부가 전체를 다 양보하고 전면 백지화를 한 것처럼 언론의 논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또 문제 삼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지금 탄핵 관련한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빠져있는 하나의 담론이 있습니다. 개인이 선택하는 직업의 자유와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죠. 그런데 의료진 전공의를 콕 집어 직업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고 거기에 처단이라는 이야기까지 붙인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위헌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만약에 탄핵 관련 심판문에서 기각이 되건 인용이 되건 그 문구, 포고령에 명시되어 있던 그 문구에 대한 위헌성이 분명하게 판결로서 나오지 않으면 이건 앞으로 어떤 직역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의료계는 반드시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교육부의 발표 그리고 언론들이 다시 의료계를 썩 좋지 못하게 표현하고 있는 일부의 목소리 다 그런 건 아니고 정확하게 또 판단을 하고 계신 언론도 많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회수는 또 많이 나오게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법부가 그리고 헌재가 그 문구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것 이런 거를 봤을 때 과연 오늘 내가 정부에 대해서 그들도 좀 진심이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안 하려고요. 진심인 거 알겠는데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부지런한 있잖아요. 부지런한 멍청한 게으른 그 조합 뭔지 아시죠? 근데 멍청한데 부지런한 게 제일 나쁜 거라서 그냥 그래서 제일 답답한 건 그런 거죠. 이제 예결산 이런 거 오면 아까 2,500만 원, 3,000만 원 배장환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정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정부 욕을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정부는 그리고 행정은 제한된 재원을 어떤 집단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정치고 그게 행정인데 기본적으로 국회 그리고 정부의 예산은 1년 단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난리가 난 것도 감액은 통과시키고 증액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결산이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메타버스 관련 예산을 얼마를 책정을 해놨어요. 1년 내내 그 메타버스 관련 일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나마 메타버스니 망정이지 NFT였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1년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기술은 거의 월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요즘은 시간 단위로 변하죠. 그러면 정부가 집행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미래의 트렌드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왜?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한 사람의 내 앞에 있는 환자를 최대한 잘 보는 거죠.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를 최대한 건강하고 크게 키우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런데 정부는 큰 정원 하나를 가꾸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 하나가 너무 크게 자라는 것도 곤란하고 잡초가 아무리 생태계를 건강하게 한다 하더라도 내 풀밭을 망치는 것처럼 보이면 일단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태도가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전문적인 영역에 자꾸 규제의 방식으로 도입을 한다는 게 문제지 정부의 역할 자체는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생각보다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약간의 관료주의적인 면이 좀 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운영 체계라는 아주 단순한 관점에서는 그래도 아주 잘 돌아가는 20개 정도의 나라 중에 하나에 전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생각보다 모든 영역을 이 정도로 골고루 잘하고 이 정도로 웬만한 것에 대해 파악하고 있고 국제협력에까지 최대한의 기여를 하고자 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산업도 그렇죠. 뭐 IT부터 문화에 이르기까지 웬만한 영역 다 잘하는 거 사실입니다. 외국 나가는 거 너무 좋아요. USMLE 열심히 하세요. 다 좋은데 적어도 내가 우리나라를 실망해서 떠나거나 혹은 국가의 기대를 아예 접거나 하는 것은 성급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의료 계약이라고 합시다. 그냥 용어를 통일하겠습니다. 의료 계약은 정말 이상한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악결과가 이미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교육도 망하고 있네요. 장애인 복지도 잘 안 되고 있긴 한데 사람이 마음에 없는 말을 좋게 하려다 보면 이렇게 말이 꼬이는 법입니다. 아무튼 제 말을 알겠죠? 협력해야 할 관계니까 아무튼 너무 나쁘게 보지만은 말아라.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다. 방금 배장환 교수님도 인증해 주셨어요. 내가 차관 만나봤는데 진심이고 굉장히 얼굴을 보면 와, 이 사람은 정말 진정성이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진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화가 나죠. 네, 너무 동의합니다. 조경 장관님도 되게 착한 분입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저질러 놓은 거를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맨날 본인이 욕먹으면서 안 한 것도 내가 다 했습니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 맞죠. 장관이니까. 책임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앞에까지는 사실 반쯤 농담도 있었고 한데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첫 번째, 명예를 좀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의 명예를. 우리가 이번에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집단으로 각성했다는 거예요. 제가 약대생들 앞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의대생들, 전공의들이 큰일 난 것처럼 보이는데 미안하지만 그 다음 당신들일 거다. 근데 거기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냐? 의대생, 전공의들은 이번에 단체로 각성을 했는데 약대생들은 뭘 준비하고 있는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똑똑한 순서로 지금 다른 살 길 이미 찾고 있는 동료들 사실 되게 많죠. 특히 전공의들, 선배들 많이 그래요. 기업에 진출하기도 하고 언론에 진출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아는 기업에 다 인턴십 들어가 있기도 하고 공부를 하고 있기도 하고 유학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게 의료를 떠나서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됐건 내가 있는 영역에 사회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개인이 무엇을 준비하는가의 관점에서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혼자 다른 공부를 하는 분들도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확실한 이유가 있다면 저는 계속 공부를 하거나 수련을 받는 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개인의 삶을 스스로 명예를 지키면서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제3자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명예를 지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아직 면허가 없죠. 대부분. 시기에 대해서는 각자가 선택할 일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여러분이 의료 관련한 일에 종사하고 싶고 의사로서 종사하고 싶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복학을 해서 공부를 마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면허를 딴다는 가정하에 좋은 의사가 되십시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가 의사로서 다른 일을, 행정을, 정치를 혹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애초에 의사로서 별로 좋은 의사가 아니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누군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의사일 때도 뭐 말리그라고 소문나고 뭐 동료들 다 막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행정에서 막 빛을 발해? 막 갑자기 연구에서 성과를 내?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언제 복학을 하건 혹은 어디서 어떤 공부를 하건 여러분이 공부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유능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학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내가 그 과정을 충분히 이수했다. 그리고 내가 동료들에게 함께 일할 만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 정도의 전문가가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다른 전문가들을 똑같이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미래 바이오 헬스 포럼이라는 걸 열었어요. 근데 그래서 기업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다음 바이오테크나 디지털 헬스케어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 포럼 마치고 제가 비공개로 의대생, 약대생, 간호대생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면허가 없는 자연인의 상태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미래 의료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앞으로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달라. 그리고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빠졌어요. 그때부터는 그분들이 주인공인 거거든요.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책임지는 사람이 휘를 잡는 건 맞아요. 그리고 병원 내에서나 밖에서도 약사나 간호사들과 혹은 조무사들과 협업할 일이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한 환자의 눈에서 보면, 그리고 하나의 의료 체계의 눈에서 보면 그 모든 진료의 과정에는 의사와 약사와 간호사와 조무사, 그 외 의료기사도 있을 것이고 그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거기에 책임을 우리가 지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명예로운 보상을 요구를 하려면 그 사람들에 대한 명예로운 보상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성의 의사들은 기성의 약사, 기성의 간호사, 기성의 조무사, 의료기사들과 사실 썩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기성의 의사들은 그 외의 직역들을 다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의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바이오테크나 디지털 헬스케어는 약사들의 기술 없이는 함께 가기가 어려워요. 제가 아예 그 자리에서 의대생들한테 물었어요. 여기서 양리학 A뿔 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한 명도 없더라고요. 여기서 손 들어볼까요? 양리학 A뿔? 저기 한 명. 죄송합니다. 약사들이 배우고 있는 양리학적 지식, 그리고 이미 진출해 있는 제약회사에서의 약사들의 역량, 그리고 앞으로 데이터 관련해서 공대생들과 코워크를 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능성들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의사라는 것만으로 보건의료의 가장 중요한 축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작년부터 이미 초고령화가 진행이 됐죠. 이미 도달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의료와 돌봄은 떨어질 수가 없는 두 개의 축이에요. 그러면 그걸 실제로 현장에서 수행하는 간호사들과 간호조무사들과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들의 고충도 알고 역할도 알고 한계를 알아야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진짜 지휘자라고 얘기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전문가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갖추되 그러면 그럴수록 타 직역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인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일들이 지금부터 아주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이 양심입니다. 전문가로서의 양심이죠. 양심은 전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한 해 동안 겪으면서 생각이 참 많아졌어요. 우리가 의사로서 가져야 하는 사명감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어떤 영역에서 발휘해야 하는 양심인 것인가? 첫 번째는 사회적인 환자에 대한 사회에 대한 양심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 냉정하게 인정합시다. 똑똑한 머리, 길게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을 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내가 의과대학 수업을 꾸준히 들을 만큼 다른 사람을 벌어 먹여 살리지 않아도 된다는 정도의 혜택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건 뭐 법대생들도 그렇고 약대생들도 그래요. 근데 일단 우리끼리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사랑이나 배려 없이는 훌륭해지기 어려운 종류입니다. 그건 인정해야 합니다. 환자를 낫게 하고 이 사람을 이롭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없이 기술만으로 좋은 의사가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임상을 해보면 압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하고 싶다는 건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무조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사로서의 양심은 사회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못 보고 있는 환자의 비하인드가 무엇인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왜 이런 형태로 의사들에게 심지어 적대적인지에 대해서 의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다음 환자를 보는 데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배려를 안 하고 싶어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인문학적인 소양을 많이 쌓고 의사가 아닌 친구들을 최대한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의사들의 정신연령은 한 23세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과 1학년부터는 다른 영역의 친구들을 만날 일도 거의 없고요. 다른 영역의 아티클을 읽을 시간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인턴만 돼도 고등학교 친구들과 만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다 의대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나중에는 과만 달라도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안과 친구 만나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점점 내 영역이 좁아지는 전문가로서 당연한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황금 같은 시기에 최대한 많은 책을 읽고 최대한 많은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실제로 겪는 국민들의 어려움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의 뇌가 가장 활발할 때 최대한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심은 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일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전문가로서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일이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떳떳하고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치를 함부로 주장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충분한 가치를 주장하고 그것을 사회로부터 인정받아야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할 다음 세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귀하게 만들지 못한 것은 배정환 교수님과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의 잘못입니다. 양심이 없었던 겁니다. 명예를 못 지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선택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사회악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하게 될 일에 대해서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라고 사회에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일을 미래에도 남길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양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의대생들이 거의 많으시죠? 여기 온 친구들은 아마도 부모님이 지지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 분명히 이 부모님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뭔가 좋지 않은 관계가 되어가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 독립한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의 영향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그리고 최대한 겸손하게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엄마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직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 부모님들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계속 휴학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저는 복학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 되었건 여러분의 말로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주영이 나오는 유튜브, 배정환 교수님이 나오는 유튜브, 미국 이주영이 나오는 유튜브 이런 거 공유하지 말고 내 자식의 말로 부모님이 설득되셔야 되고 내 자식의 삶으로 안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휴학을 하고 있어도 내 아들이 내 딸이 휴학을 하고 있지만 쟤는 지금 학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시간을 보내고 있어 라는 게 부모님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만약에 정말 의대 그냥 때려치고 안 할래요 라는 선택을 하게 돼도 그래 너는 하는 거 보니 의대 굳이 안 맞춰도 되겠더라는 확신을 여러분이 삶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불가능한데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빨리 복학해야 된다. 내일 당장 복학하세요. 그거 보여드릴 자신 없고 계속 뭔가 빚을 지면서 가정 안에 분란을 일으켜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는 이 휴학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그리고 배정환 교수님 나와서 말하는 여러 기성의사들이 있죠. 제일 무서운 건 내가 피리 부는 사나이가 되고 있을까 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선택을 해야 하고 다양한 환경에 놓여 있을 텐데 만약에 흔들릴 때 저나 배정환 교수님이나 그 외에 누군가가 앞에 나가서 이 일의 정당성을 대신 주장해 줌으로써 여러분이 본인의 생각 없이 휩쓸려서 나의 의지가 크게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대중 속의 하나가 되면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의지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피리 부는 사나이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개인의 생각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이 스스로 당당하고 스스로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자리가 그런 걸 저는 촉진시키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계획은 없지만 1년 더 들어 누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으면 저는 안 왔을 겁니다. 2024년 시작할 때 제가 소곤소곤을 돌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2024년을 돌아서 추억할 때 조규훈, 박민수를 욕하게 될 것 같으면 그냥 휴학이고 사직이고 하지 말라고. 2024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대한민국 현대사회에 말도 안 되는 이 한 해를 겪으면서 내가 이 기회로 이렇게 성장했고 이렇게 도약했다는 무용담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충실히 하루하루를 살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선생님들이 저에게 그래서 여기에 취업을 했다. 나 이 공부를 했다고 응답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여러분이 2025년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지금 3월 초기 때문에 아마 신상의 변동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부는 올해도 믿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주영은 계속 떠들긴 하겠지만 갑자기 이준석이 대통령이 되지 않는 한 갑자기 힘이 생기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건 여러분뿐이고 그리고 그걸 가장 잘 도와줄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배정환 교수님께서 멘토를 찾아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생각 안 나죠. 근데 제가 해봐서 압니다. 멘토는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교수님들은 다 그 자리에 계시고 사직하신 분도 계신 분도 그리고 고등학교 은사님들도 다 계실 거예요. 부모님의 친구 중에 누군가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 만나지도 않았지만 내가 언론에서 본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연락하세요. 찾아가세요.
지금 내가 힘든 게 뭐고 필요한 게 뭔지를 그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엄두가 안 날 겁니다. 그런데 기성세대 입장에서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에게 함부로 조언을 해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 걸 말해주는 건 그냥 꼰대짓이죠. 조언이 아닌 거예요. 기성세대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나설 수 없고, 그래서 먼저 설레발 치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또 기성세대의 배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시면 첫 번째로 부모님께 지금까지 믿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렸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내가 기대고 싶은, 내가 의지하고 싶은, 내가 배우고 싶은, 그래서 내가 잘된 걸 보여드리고 싶은 은사님을 만들어 보세요. 연락해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지내고 있다고 뜬금없지만 딱 5분 제한을 두고 전화 한 통만 걸어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정말 많은 게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나에게 뭔가를 준 사람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돕잖아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왜 도왔는지에 대한 명분을 자기 스스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긴 이야기 제가 너무 편한 자리라 막 이 얘기 저 얘기 한 것 같은데 정부에 대한 건 알아서 좀 걸러서 들으시고 앞으로도 저희는 비슷한 이야기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의 2025년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어떤 선택을 하건 저는 계속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직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 이야기는 끝났고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교수님이신데 대구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의 신경과 교수님이셨고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사직을 결국 하셔서 이제 오셨는데 이분이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저에게 한 이틀에서 3일에 한 번씩 연락을 하셔서 내가 전공의들을 위해서 이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전공의들 너무 불쌍한데 밥을 사주고 싶다. 전공의들을 위한 굿즈를 만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정말 별의별 아이디어와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교수님들 중에 이렇게 전공의들 학생들 생각하는 교수님들이 지금 너무 많이 계시고 그분들의 표본 같은 좀 우신 그 그리스로마 신화 관련된 의학 책을 쓰기도 하시고 또 영화 관련한 책을 쓰기도 하시고 베스트셀러 작가세요. 막 대만으로 번역돼서 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수연 교수님이시고 이 분도 아마 여러분의 좋은 멘토가 돼주실 겁니다. 한 번만 올라오시죠. 울지 말고. 저도 40이 넘어가니까 약간 눈물샘이 약해져가지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예, 저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이제 신경과 교수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사직을 했는데요. 사실은, 나오기 전에 이제 제 지도학생들 휴학계 이제 사인해주고, 저희 사직 전공의들 이제 밥을 사주고 이제 헤어졌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창피한데, 사실은 지금 보면은 너무 이게 약간 세대 갈등도 있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은 여러분을 되게 걱정하고 응원하는 분도 많은데, 이제 교수님들에 대한 되게 나쁜 감정이 생긴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어른 없고. 우리를 이렇게 뭐 착취하려는 분들만 있다. 아까 이제 배정환 교수님 얘기했듯이 이제 X수들만 있고.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너무 사실은 이제 뉴스 보면은 미담은 거의 안 나오고 뭐 사이코패스 살인마 얘기가 나오지 뉴스에 뭐 지나가던 할머니 도와드린 얘기라든지 뭐 지나가던 아픈 애 도와준 얘기가 나오진 않잖아요. 왜냐면은 잔잔한 얘기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으로 응원하는 분들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사실 응원하고 있어도. 왜냐면 이제 특이하고 이상한 분들은 사실 이제 자꾸 나오죠. 혼자 막 뉴스 쓰는 분도 있고 막 신문에 기고하는 특이한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 학생들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전공의들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응원하는 분이 더 많다고 좀 알아주시고 그래야지 여러분의 미래인 그 미래의 의료인들을 미워하지 않아야 좋은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주시고 신경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제가 파킨슨병 보는 의사인데,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좋아하는 게 이제 도파민과 이제 콜린 이런 걸 좋아하는데, 도파민이 이제 열정의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물질이고, 콜린은 저희가 차가운 이성이 있는 물질이잖아요. 근데
도파민과 콜린의 균형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좀 있어야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된 기성사회 그거랑 좀 박번하고 싸울 힘이 생기는 거고, 그 대신에 콜린을 잃어버리면 사실 그냥 휩쓸려서 움직이면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과다 운동만 남는 거니까 두 개의 균형을 잘 찾아서 여러분이, 왜냐면 이제 제가 그걸 둘 다 가지라고 하는 게, 냉소라는 거, 이제 쿨병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안 남기거든요. 포기만 남기기 때문에 열정하고 이성을 잘 다 가지고 미래를 좋은 쪽으로 바꿔나가고 좋은 미래를 꼭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영 의원님과 사직 교수님의 따뜻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